탄핵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뜻밖의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지나친 가해자 중심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폭동 사태는 사실은 국회와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공포와 트라우마해졌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는 이것이 헌법 위반의 본질인데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의원이냐 요원이냐 끄집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체포의 채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 하면서 웬걸 오히려 가해자의 방어권까지 여기에 덧붙여지니까 이게 가해자 중심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해자 중심으로. 네, 그렇게 이상하게 스포트라이트가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분노 세대들 2030 남성들이라든가 70대 이상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30%를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다 구성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의 정의를 제가 뭐 이런 법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헌법 위반을 재판한다는 것은 네. 그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합치해야 되느냐. 즉 국민의 복리와 안정과 그렇죠. 나라의 어떤 법과의 권위, 국가의 신뢰성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아니냐. 저는 이게 헌법재판의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는 국회에서 국헌이 문란이 되고 그게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파급을 일으켜 가지고 네. 우리의 일상이 깨졌다는 데서부터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다루냐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위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의원이냐 요원이냐로 의견을 장작 쪼개듯이 딱 쪼개서 결국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게 이제 제가 16일 날 종료될 걸로 예상됐던 변론이 지금 더 연장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탄핵 당시에 이번에 국헌을 문란한 주범들을 확실히 응징하는 어떤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던 예상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희석이 되고 거꾸로 이제 다른 프레임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헌법재판 자체는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고 거기에 서사를 구성해주는 이런 어떤 그게 노림수였다. 그게 애초에 이 헌법재판에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나온 그게 윤석열의 노림수였다.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을 희석시킨다. 무슨 헌법재판이 형사재판 같은 헌법재판이 됐느냐고요. 굳이 형사재판 안 해도 됩니다. 저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 하는 건데 헌법재판을 형사재판처럼 한다. 이게 윤석열의 기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프레임은 가해자 윤석열과 피해자 국민 프레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구도에서 모든 주장과 증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이제 국회 측에서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언론도 보도에 있어가지고 어떤 윤석열의 표정, 머리 스타일 지금 별의별 게 다 기사가 되는데 이거 다 신호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한 어떤 무도한 권력자에 의한 전 국민의 피해 이 기본 구도를 잊지 말으시기를 거기에서 그 관점을 확고히 하고 조금 논조를 구성해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인영 이진우를 한 팀으로 묶고 박종근을 그 대척점에다가 보는 시각을 좀 제안드립니다. 곽종근과 이진우 여인영은 왜 다른가? 왜 다릅니까? 왜 다른가? 좀 말띠 한 명, 두 사람 진술 거부했고 한 사람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특별히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서 저렇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것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기가 책임질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부하들이 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조직의 누를 더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의 부대를 지휘관하는 지휘관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그대로 부하에게 전가되게 그다음에 조직이 보호할 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곽종근은
그걸 모든 어떤 진술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과 특전사라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다 개판되고 다 붕괴된다 말이야. 예. 다 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일단은 이건 내가 지고 가겠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받은 지시는 그대로. 김용현이 한 말 그대로. 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여인영과 이진우는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자신들이 무죄 받아야 된다. 네. 아니면 죄를 깎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의 그 혐의가 줄어야 자기들도 그러네요. 덩달아서 같이 가니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책임의 논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현과 윤석열은 군을 자기의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막상 이제 계엄 후에 문제가 되니까 헌신착처럼 버렸어요.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예. 윤석열과 김용현은 두 사람은. 네. 지금까지 자기들로 인해서 파멸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고위층과 경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생에다가 앞으로 사법 과정에 처리하게 될 입건 대기자가 줄줄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이 헌법재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마땅히 해야 될 말 중에 뭐가 하나 빠졌지? 뭐가 하나 좀 없는 것 같은데 느낀 게 이 대목이에요.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양심과 이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체의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탈인간화 해가지고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당할 고통을 보십시오. 단순한 가담자까지 해가지고 또 경호처에서 증거인멸한 경호관들 또 뭐 무장으로 체포방해한 사람들 지금 피해자가 이게 일파만파 국무위원들까지도 앞으로 또 수사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러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윤석열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네. 이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의 양심과 염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양심 염치를 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지층은 결집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입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요망이. 이게 무슨 별거 아닌 것처럼 백가죽을 들여다보이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면서 살살거리다가 감옥에만 돌아가면은 부정선거로 중국과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달라는 해괴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는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는데 감옥으로 돌아가면 늑대로 변한다고. 이게 동시에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동시에. 말씀 그건데 그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이 증인들이 진술을 좀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얘기는 안 한 것도 많지만. 진술 거부가 많았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상황 윤석열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유리하다고 이렇게 다들 또 보도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일부 재판관에게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부한테는. 네. 그런데 탄핵 전체로 봤을 때는 대세는 저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입을 맞추고 네. 윤석열을 여전히 추종하는 듯한 지휘관들은 네. 대부분 부하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든 군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어떤 호국의 간성이 되겠다고 네. 어떤 장교의 양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의 이제 중견 장교들이 된 우리 이제 청년 장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미치겠느냐. 지가 군을 이용해 먹을 때는 권력자들이 네. 진급에 목매는 사령관들을 콕 깨가지고 마음껏 이용해 먹고 그다음에 버릴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라. 네. 이런 군대는 충성을 하기보다는 더러워서 침을 뱉고 싶은 거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육군사관학교 지원율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네. 이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원래는? 여인영과 이진우의 헌법재판소 태도였습니다. 네. 장군답지 못한 거예요. 군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군에 뜻 있는 장교들이 이런 어떤 비겁한 군인들의 증언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자기 혁신 운동을 누군가 외쳐야 된다고 봐요. 그게 군이 회복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뭐 북파 공작원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를 갖다가 무슨 체포조로 써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버리는 듯한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가가 맞느냐. 네.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군중입니다. 싸우면 져요. 지죠. 네.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의 본질을 묻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이 헌법재판의 이진우 여인양이 무언가 회피하는 듯고 소신 없는 듯한 태도는 이건 군의 뼈아픈 상처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부 출세지향주의자 또 엘리트주의자 군인들이 싸고 돌면서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그 구국의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 나가다 보면은 이 군대는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내부로부터 정신적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군대는 원래 비합리적 조직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건 신의 영역이요. 그런데 부하 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또 그걸 따라야 되고요. 따라야 되고. 군인이라면. 그래서 군대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 조직입니다. 예. 그 비합리적인 조직을께서 그거를 책임을 그래도 그 비합리성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은 이 에너지는 명령의 합법적인 권위, 그다음에 직업으로서의 전문성,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로부터의 존중입니다. 그다음에 상하 간의 의리예요. 이게 없으면 군인은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네요. 다 빠져. 죽은 존재. 이건 군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해서 답변 회피하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지휘관은 국가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장교입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장교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무슨 그 국가의 최후에 모르고 안전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지금의 사령관들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군인의 존재를 묻는다. 그리고 군대는 왜 존립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나는 대다수 청년 장교들의 순수한 정신을 대변해서 제가 대신 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분들은 말을 못하니까. 안 하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순수한 정신들을 저는 군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30년간 군의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거기에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겪어야 될 자괴심과 회복되기 어려운 내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이런 자들을 규탄하고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군의 생명의 불꽃이 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헌법재판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수사도 지금 그 교착 상태입니다. 노상원 관련해서는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더 수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재판이 열림에 따라 가지고 저는 뜻밖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상원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봤던 거는 이 종북내란 세력이 부정선거로 그 북한과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단순한 프레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런 프레임에서 그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팩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HID 요원이 임무 끝나고 조끼를 폭파시켜서 죽여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전사들이 싸운 건데 이거는 아군을 제거하라는 것이 되니까 군 사령관들이 뭔 판단이 있어서 저렇게 계엄도 했겠지 하고 사령관들을 동정했던 사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니도 죽어라. 야 이건 영화에서나 보는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 가미가제 같은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와 그 체포 이후에 수거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예컨대 뭐 지금까지 남초 커뮤니티 중심으로 윤석열한테 동정심을 쏟았던 계층들조차 요거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수사만 제대로 되면 지금의 이 어떤 국민들 갈라치기와 그 무언가 이렇게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한번 흔들어 놓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사실상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경찰청장, 서청장 이쪽은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핵심 노상원은 왜 스탑이 됐습니까? 이게 좀 뭐 이제 정보사가 관련돼 있어서 비밀이 많은 데다가 묵비권 행사에다가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고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런 어떤
헌법재판의 지리멸렬함 속에서 3차 폭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우리가 1차 폭동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2차 폭동은 서부지법에서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끝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에너지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거기에 맞는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본인에 대한 순교자 이미지로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저기 붙이고 있단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것이 탄핵 심판 결정이 될 때라든가 네. 아니면은 저기 대선 와중이라든가 중앙지법이 될지 헌법재판소가 될지 지금 물론 다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디서 아니면 서울구치소라든가 이게 정말로 아무 일 없을 수 있겠냐고 난 묻고 싶은 거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폭동을 막고 그걸 분쇄시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이 탄핵 심판 이거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폭동까지 겪으면은요. 네. 이거 진짜 저 회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정광훈 쪽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네. 또 다른 뭐 여의도파라고 해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중동에서 이렇게 왜 어떤 끔찍한 테러를 보고 이럴 때 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적개심만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동의 무장 조직 간의 경쟁입니다. 네. 경쟁심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폭동을 저질러서 이슬람 세계 내에서는 우리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잘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자살 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 경쟁과 관련돼 있거든. 정파 간에 또. 그래서 그렇죠. 이게 매니지먼트가 되고 거버먼트가 되면 대부분 안정이 돼요. 근데 무정부 상태에서 이 무장 정파 간의 경쟁이 붙을 때 가장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윤석열 극렬 지지파들이 분파가 생기고 맞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간에도 이게 헤게모니 경쟁이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과격해지는 어떤 그 경쟁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위험 신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폭동의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쇄시키고 뭔가 조금 더 민주주의 회복 쪽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직 이게 뭐 그냥 다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